우선 약을 먹이며 지켜봅시다. 이 약은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뇌의 기능을 보완해줍니다. 성아는 의사의 말을 100% 신뢰했다. 흰 가운을 입은 국내 최고의 권위자였으므로 그 지푸라기 같은 한마디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유약한 인간의 도리였다. 처방전을 손에 쥐고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아득해지며 머리가 멍해졌다. 내 아들이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성아의 눈가에 비로소 눈물이 글썽였다. 그 비극적인 아비의 얼굴을 8살의 효성이는 아무런 원망도 아무런 응용도 하지 못한 채 다만 맑은 눈으로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병원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도시의 소음이 차갑게 흘러가고 있었다. 전세 계약의 만료는 가차없었다. 성아는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근교의 경기도 대도시로 거처를 옮겼다. 경기도라 부르나 서울의 경계와 맞닿은 콘크리트 골조가 숲을 이룬 거대한 행정구역이었다. 새로 얻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아이의 걸음으로도 낙오하지 않을 거리에 배움터가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기 전 그 짧은 봄방학의 막바지에 효성이는 전학수속을 밟았다. 정령의 집착은 경계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효성이의 궤적을 따라 집을 옮겼다. 거실을 채웠던 타인의 아이들을 서울에 고스란히 남겨둔 채 그녀는 세속의 생업 속으로 새로이 편입되어 직장을 잡았다. 품 안에서 세상을 가르치겠다던 실험은 끝났으나 자식의 변두리를 맴도는 어미의 맹목은 여전했다. 새로운 학교의 교문 앞에서 효성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세계가 통째로 교체된 탓이었다. 붉은 벽돌의 건물, 낯선 교사의 음성, 냉랭하게 무리를 지은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서먹했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복원해야 할지 아이는 알지 못했다. 효성이의 인지력은 여전히 1학년의 기억에 저당 잡혀 있었다. 저를 보듬어주던 따뜻한 선생, 저를 거부하지 않던 친구들, 누구 하나 자신에게 맹수처럼 서열을 들이밀지 않았던 그 무해한 낙원의 기억만이 아이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반 아이들의 5분의 1이 효성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등하굣길에 동선이 겹친 탓에 길목마다 아이들이 마주쳤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무리를 지어 하교하는 일도 잦았다. 외견상으로는 부서진 낙원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듯했다. 근무가 비던 날 성아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찾았다. 전학 간 아이가 새로운 생태계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의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복도에 울릴 무렵 성아는 2학년 교실 뒷문 유리창 곁으로 다가섰다. 숨을 죽이고 유리 가득 시선을 밀어넣었다. 아이는 거기 있었으나 거기에 없었다. 효성이는 교단의 칠판도 칠판 앞 교사의 움직임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에서 표류했다. 멍하니 앉아있던 아이는 손가락을 코청에 찔러 넣고 코딱지를 파서 무심히 바닥으로 튕겨냈다. 손에 쥔 흑연 연필은 필기의 도구가 아니라 무료함을 달래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집중력의 회로는 완전히 끊겨 있었다. 며칠 후 성아는 다시 교실을 찾았다. 그날은 수학 시간이었다. 사태는 더욱 위태로웠다. 다른 아이들은 공책의 대가리를 받고 숫자의 논리를 풀어내느라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으나 효성이는 혼자였다. 혼자 픽픽 웃어대며 다른 아이들의 뒤통수를 쳐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기표와 기의가 떨어져 나간 텅 빈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교사가 행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풀이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교사의 발걸음이 효성이의 책상 앞에 멈추어 섰다. 성아의 심장이 무겁게 박동했다. 교사가 아이의 공책을 들여다보았다. 백지였다. 문제를 풀고자 지우개로 문지르고 연필을 굴린 흔적만 지저분하게 남았을 뿐 수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교사가 허리를 숙이고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내 연필을 쥐어주며 설명을 시작했으나 아이의 고개는 빈 축처럼 흔들릴 뿐이었다. 아무리 명징한 언어로 설명해도 아이의 고막을 통과하지 못했다. 교사의 미간이 좁아졌고 복도까지 새어나오는 음성에는 이내 서늘한 언성이 실리기 시작했다.
유리창 너머에서 그 광경을 응시하는 성아의 폐부가 조마조마하게 타들어갔다. 마침내 종이 울렸다. 수업의 종말을 알리는 기계음과 함께 교실 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오던 효성이가 기적처럼 서 있는 아비를 발견했다. 아빠. 아이는 날것의 기쁨을 터뜨리며 달려와 성아의 품에 안겼다. 성아는 제 뼈와 살이 엉기는 묵직한 질량을 느끼며 아이를 마주 끌어안았다. 아이의 정수리를 쓰다듬는 손길에 회한이 묻어났다. 교실 안의 아이들은 썰물이 모래사장을 쓸어가듯 해방의 소음을 지르며 복도 저편으로 빠르게 소멸해갔다. 성아가 효성이의 작은 손을 쥐고 복도를 몇 걸음 옮겼을 때였다. 등 뒤에서 정적을 깨는 명징한 음성이 날아와 박혔다. 효성이 아버님. 뒤를 돌아보았다. 효성이의 담임 교사였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성아를 향해 걸어왔다. 상냥했으나 그 바탕의 교단 특유의 엄격함이 서린 목소리였다. 외견상 성아와 동갑내기로 보이는 세속의 지혜와 피로를 적절히 체득한 안색이었다. 그녀가 성아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얘기 좀 하시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호출이자 미루어 두었던 진단서가 발급되는 순간이었다. 성아는 심연의 바닥을 예감하며 효성이를 내려다보았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다듬었다. 효성아, 교실에 잠깐 들어가 있어라. 아빠가 선생님하고 잠시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아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비의 언어에 깃든 무게를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방금 빠져나왔던 그 적막한 교실로 순종하듯 걸어 들어갔다. 나무 걸상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의 작은 등. 뒤로 복도의 차가운 정적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효성이 담임은 미동도 없이 단정한 자세로 서서 성아를 건조하게 쳐다보았다. 학교 복도의 공기는 서늘했고 선생의 음성은 칼날처럼 가볍고 건조하게 성아의 심장 언저리를 찔러왔다. 효성이 아버님. 효성이는 수업이라는 물리적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의 기초는 전무하여 가정 내의 방치가 의심됩니다. 게다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의 빈도가 잦습니다. 아이의 내면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까? 성아의 머릿속에서 순간 번갯불 같은 갈등이 명멸했다. 진실을 발설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저 유약하고도 속물적인 교육자에게 아이의 치부를 쥐어준다면 그것은 필시 교실이라는 잔인한 야만의 도가니 속으로 아이를 밀어넣는 꼴이 되리라. 아이들은 다름을 용인하지 않으니 진실은 곧 배척과 왕따라는 형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함구한다면 무지와 태만이라는 죄명 아래 아이는 머저리로 낙인 찍혀 고립될 터인데 이 진퇴양난의 업보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시간이 찰나의 침묵 속으로 수렴되었다. 성아는 생의 가파른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극도의 절제력을 발휘해 입술을 뗐다.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엄마의 집과 아빠의 집이라는 서로 다른 좌표를 오가며 부대끼느라 마음의 방향을 잃은 모양입니다. 아이가 본래 아둔합니다. 부디지도 편달바랍니다. 말을 마친 성아의 고개가 아래로 꺾였다. 그것은 굴복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짐승의 웅크림이었다. 담임은 짧은 비명을 삼키려는 듯 서둘러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동자에 당혹감이 서렸다. 아, 그러셨군요. 가정의 파탄이 아이의 서사를 뒤흔들었나 봅니다. 내막을 알았으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가벼운 목례가 오갔다. 성아는 굳어버린 아이의 손을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공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성아는 놀고 싶어 몸을 뒤트는 효성이를 무릎 앞에 앉히고 전장의 지도 같은 수학 교과서를 펼쳤다. 효성이는 책 표지에 수학이라는 두 글자를 마주하자마자 마치 살을 애는 듯한 발작적 공포를 느끼며 짐승이 천적을 만났을 때의 본능적인 소름이었다.